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진상이야. 여기 한 할아버지가 한국 길거리에서 너무나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해 있는데요. 딸을 따라 여행을 왔을 뿐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놀랐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출신 여성 제니퍼라고 합니다. 저는 1년 전 결혼을 해서 한창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 대기업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한눈에 반해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저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사이도 좋고 저와 남편 모두 일을 하기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부부 사이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모님인데요. 처음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절하게 놀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할 줄 몰랐다나요? 그것도 한국인가요? 처음 연애할 때부터 강력히 반대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꾸준하고 성실한 제 남편의 모습의 한국인이지만 이 사람은 괜찮다며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BTS와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만들어낸 한류 바람 덕에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사위를 더 예뻐할 정도가 되어 이제는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에게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도 꺼려하는 워싱턴 사람들의 면모를 아빠가 고스란히 지니고 있답니다. 다행히도 사위 앞에서는 크게 티를 내지 않고 너희들만 잘 지내면 된다고는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도 않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에 대해 그닥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는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저와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며 함께 감상도 나누고 한국 화장품도 서로 나누었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이런 대화 주제는 늘 불편한 얼굴로 자리를 뜨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남편은 그냥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니 인정한 것이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사라졌다거나 좋아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럴 때마다 더 잘해주곤 했는데 마음씨 넓은 남편은 제게 아버님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래 살아온 것이니 고칠 순 없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버님께서 언젠가 본인을 제외한 한국인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냐며 저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내년 휴가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방문도 하자고 했고요. 저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에 대한 아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꽤 오래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요. 평점도 높고 역사도 오래되어 워싱턴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방문도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아버지는 이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한 번씩 진상 손님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한 채로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남편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가방에 넣어 훔쳐가는 사람, 무료로 제공되는 빵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더 이상 드리기는 어렵고 이 이상은 돈을 내셔야 한다고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다든가 물을 틀어놓고 나오는 사람,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피해가 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등등 이야기를 하자면 이틀 밤 정도는 가뿐히 날을 셀 수 있는 그 진상 손님들의 이야기는 다채롭기 그지없었는데요. 누가 봐도 짝퉁인 명품 로고가 크게 쓰여진 옷을 입고 목소리를 높이 올리며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한 기간만큼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잔뜩 쌓인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대학에서 직장에서 한국인들을 겪어봤던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일단 목소리가 저렇게 크지도 않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머리가 좋고 손이 빨라 조직에서도 모두 선호하는 편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며 남편 회사 사람들과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고 그들의 집에도 놀러 갔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르며 깔끔하고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죠. 음식점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맞장구도 쳐드렸지만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버지가 식당에서 겪은 진상 손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닐 것이고 중국인일 확률이 높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진상짓을 하며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는 도통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인을 만나고 있고 그 한국인은 아주 예외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도 인정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나요? 그리고 이 한국인 진상을 나 혼자만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거리에서 디저트 가게를 하는 친구분 그리고 치즈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분들도 모두 똑같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걸 보며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다 같이 모여 한국 드라마는 다 사기야 한국이 본인들. 나라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지 라고 매일 욕을 하고 있었고요. 제 해명에는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들의 국적을 바꿔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한국인 욕에 너무 지쳐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내년에 가려던 휴가를 앞당겨 바로 올해 한국을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그 진상들은 중국인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번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다 같이 갔으면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너무 신나하셨는데 아버지는 또 똘똘름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어르고 달래서 겨우 한복행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와 음식점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꾸 코를 쿵쿵 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해 보여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제니퍼 한국은 길거리에서 지린내가 나지 않네 개똥도 없는데 라며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린내 타령이라니 한국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죠. 부끄럽지만 미국은 바게트, 빵, 치즈, 와인 말고도 지린내로도 유명하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라서 워싱턴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채취와 향수, 냄새, 지린내가 뒤섞여 워싱턴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도 머리가 띵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개똥도 뒹굴고 있죠. 사람들이 잘 안 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길거리에서는 지린내는 물론 쓰레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실 만하죠. 그간 무시했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듯 이때부터 슬슬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얼굴이 생전 보지 못했던 표정일 정도였으니까요. 쾌쾌한 냄새도 나지 않고 지린내도 없고 쾌적한 환경의 지하철은 난생 처음 보셨으니 그럴 만도 한데 여기에 화장실까지 잠시 들렀다 나오시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오셨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좋은데 그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며 돈도 받지 않는다니 아버지는 이때부터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은 화장실이 없는 지하철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하철역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미국이 노상방뇨의 도시인 것 같아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아버지는 충격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한강은 워싱턴의 포토맥 강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강물이 너무 깨끗했던 것이죠. 게다가 한강의 넓고 탁 트인 모습에 아버지는 완전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포토맥 강은 영화나 노래 가사에서 미화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구정물에 가깝습니다. 유람선을 타도 투어를 하기도 하는데 냄새도 함께 즐길 수 있죠. 폭도 좁은 편이라 한강같이 넓고 시원한 풍경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아버지는 이쯤 되자 절망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이렇게나 낙후된 도시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모습이었는데요. 평소 한국을 무시해온 터라 제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했는지 자꾸 눈을 피했죠. 한국인이 진상이라며 욕했던 지난 날이 이제서야 후회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남편 눈을 피하는 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물어볼 일이 생겼거든요. 맙소사 우린 여기 갇혔어 큰일 났네. 갑자기 이게 웬 황당한 소리인지 우리 가족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무 요란하게 놀란 탓에 지하철 안의 승객들도 모두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자 지하철 문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리더군요.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던 아버지를 겨우겨우 끌고 내렸는데 내려서도 한참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한복꾼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워싱턴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올려야 문이 열립니다. 이걸 제때 못하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게 되죠. 100년이 넘어 낡고 악취가 가득하며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워싱턴 지하철을 보다 한국의 깨끗하고 최신식인 지하철을 본 아버지는 충격의 연속이었죠. 이제 놀람을 넘어 아버지의 얼굴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 있다니 한국 드라마보다 더 멋진 곳이 실제 한국이라며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멋진 모습을 다 담지 못했다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한두 개의 진정한 선진국 면모를 알아보기 시작해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아버지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갑자기 음식이 확 바뀌면 적응을 하지 못하실까 봐 일부러 선택지가 많은 뷔페 식당을 골랐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크고 넓은 매장 많은 사람들 틈에서 좀 당황하는 모습이셔서 걱정이 됐는데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남다른 친절함 덕에 걱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영어로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니 번역 앱으로 미국어로 소통을 해줬죠. 보통 외국에 나가면 다짜고짜 영어로만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하고 소통해주는 다정함과 센스에 아버지는 반해버린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서툰 노인에게 친절하다니 워싱턴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네. 평소 저희 부녀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양은 조금 과장해서 지금까지 자라오며 나누었던 대화 양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한 한국분들 덕에 편안하고 배부르게 즐거운 식사를 마친 저 있는 버스를 타고 이제 더 현대라는 큰 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버스 앱으로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2분 뒤에 도착하니 지금 걸어가면 딱 맞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2분 후 나타난 버스의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의 쇼크를 받게 되는데요. 남편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맞춘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중교통은 지연이 굉장히 잦아서 시간표가 있으나 만화거든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버스는 중앙차로를 이용해서 막히지 않고 대중교통이 정시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있었고, 버스가 무슨 역에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으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앱 화면은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뚫어져라 앱 화면을 쳐다보며 이건 마법 같은 일이라고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죠. 꼭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깔끔함, 버스 정류장의 모니터로 편리하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음 버스는 언제 오는지 띄워주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드디어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하시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스 탑승 후 더 놀라시고야 말았죠. 한국 어르신들은 도무지 어르신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계시던데요. 미국에서 도통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돌아보니 아버지의 동공도 연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난히 특출난 어르신들을 본 걸까요? 아니면 대부분 이런 걸까요? 별것도 아닌데 되게 놀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기성세대들은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적응도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앱을 다루는 모습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셨죠. 우리가 한국인들의 이 열린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겠냐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도 좀 말해주고 충격도 줘야 할 것 같다고 본인의 포부를 엄청나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귀가 따갑게 한국의 놀라움을 떠드는 아버지와 함께 더 현대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끗한 길거리에 감탄을 하며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를 버리는 한국인을 보더니 그래 한국인들이 그런 진상일 리 없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다들 알 법한 유서 깊은 관광명소일지언정 쓰레기는 기본의 개똥이나 노숙자들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제니퍼 미안해. 그 진상 손님들은 중국인이 확실해. 그들은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목소리도 시끄러워서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자신의 고집을 드디어 내려놓으시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위엄이죠. 저희가 방문한 현대는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었습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한국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즐겁게 쇼핑을 하며 마음껏 한국의 세련됨을 즐겼고 아버지는 내가 딸 덕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 와 본다며 물개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소매치기가 질비해서 마음 편히 쇼핑을 할 수 없고 백화점 입구에서 가방 검사를 하는 미국과 달리 너무나 편하다고 하시며 이제 저보다 한국을 더 잘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날 저녁은 아버지께서 대표적인 K푸드를 드셔보고 싶다며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을 드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주 비싼 고급 요리가 아닌지라 괜찮을까 걱정이 약간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한 입을 드시자마자 눈이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닭은 특별한 맛이라며 내일은 삼계탕을 먹자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식당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것에도 큰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일요일에 식료품점도 식당도 문을 열지 않는데 이렇게 소비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한국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것인지 놀랍다면서요. 한국 여행 내내 감탄과 충격을 받았던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네. 이제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중국인을 보면 내가 멱살을 잡아 패대기 칠 거야 라면서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았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해 있고 사람들은 아주 스마트하면서도 정감이 있었다며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워싱턴 올림픽 전에 미국인들이 좀 탑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제게 열심히 배우고 계신데요. 식당 한국은 아버지에게 발전한 나라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만한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대로 코스가 있고 그걸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과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먼저 경험해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작용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유럽과 북미 대륙의 상류층들은 자식의 진로를 부모가 설계하고 넉넉하게 지원도 해주는 것과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과 비교해서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외국 청년들의 고민이 잘 담긴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왜 유럽의 부모들은 자식에 무관심할까요? 저는 네덜란드 사바섬 출신의 르카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절친한 친구 비비안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원래 사바섬 사람들은 평생을 이곳에서만 사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저와 비비안처럼 20대인 친구들은 이 섬 밖으로 나가보기를 원하죠. 점점 세상이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도시로 사람이 몰린다고 하던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덜란드 도시나 섬의 모습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런 발전된 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같은 또래가 많은 그런 대도시에 가서 즐길 것도 즐기고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인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비안도 이 선 밖으로 나가는 걸 희망했죠. 그리고 비비안과 그 시작을 먼저 끊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바에 있는 간호대학에 다니며 임상병리학을 공부하던 비비안은 갑자기 3학년을 마치기 직전 한국으로 1년간 다녀오겠다며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저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휴학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버렸죠. 뭐 요즘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비비안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중에 졸업하면 암스테르담에 가서 취직하고 싶다느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섬을 떠나는 게 맞다고 하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던 친구인데 다음 주가 되자마자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비비안은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줬죠. 비비안의 아버지가 스포츠 복권을 구매했는데 대박이 터져버려서 4만 유로에 당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바섬 사람들에게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비비안은 가족끼리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던 때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오케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갑작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어찌 되었던지 축하해줄 일은 축하해줄 일이고 비비안의 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며 말이죠. 나중에 저희 둘은 암스테르담이나 대도시 쪽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그쪽에 가서 살아보자고 약속까지 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돈이 생겼으면 로마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나 가볼 것이지. 굳이 한국에 가겠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비안은 뜻이 있었습니다. 일단 암스테르담이나 대도시 쪽으로 가면 그냥 그곳에 살아보는 것으로 족하고 학업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다지 의미가 있겠냐였죠. 그리고 차라리 한국 같은 나라로 간다고 하면
한국어라도 배우고 언제라도 배워놓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뭐라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별다른 목적 없이 네덜란드 북부의 대도시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비비안의 말은 설득력 있었고 1년만 한국에 다녀오겠다며 비비안은 정말 빠르게 일 처리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날씨 좋은 3월 한국에서는 이미 학기가 개강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비비안의 모습에서 불안함마저 느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보고 가는 거 맞아. 정말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게 맞아. 이렇게 이곳 대학의 학기를 중단해 버리고서 한국에 갈 정도인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비비안은 한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화를 통해 비비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생각대로 3만 유로에 당첨되었을 때 한국으로 가겠다고 허락받고 다음 주 월요일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한 아버지가 한국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과 학비 명목으로 1만 5천 유로를 보내주었고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한국대학 어학원에 학비를 지불했으며 비자를 위한 보증금을 근거로 통장 사본을 제출했었고 입학 승인 및 비자 승인 등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 돈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겠냐며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기분 좋으면 곧바로 질렀다가 추후에 다시 후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게 분명해서 정말 빠르게 서둘렀던 것이고 이미 보증금 명목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미 한국에 가는 학비와 비행기표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손해가 엄청나다며 나중에 한국에 다녀와서 돈을 벌면 효도하겠다고 하고 한국으로 가는 걸 최종 허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비비안는 바쁘게 움직였고 친구인 저에게 제대로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한 비비안은 종종 연락을 해오기는 했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듯 보였고 그리고 한국과 이곳의 시차가 굉장히 상이한 관계로 길게 통화하거나 자세한 근황 소식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비비안은 다시 사바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비비안은 3학년을 수리하기 전 휴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의 시간 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비비안은 공부에 의지가 거의 없어 보였고 매일같이 시든 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밝고 명랑하던 성격의 비비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대충 짐작은 갔죠. 저 같아도 다른 동기들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어떤 친구는 암스테르담에 취직 자리를 구해놨다며 주변에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저 같아도 심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실컷 즐길 때는 좋았지만 즐기고 난 후 돌아오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싶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비안에게 조심스럽게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비비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한국에 대한 향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고향도 아니고 1년간 살았던 한국의 향수병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비비안은 과거 암스테르담에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을 때만 해도 암스테르담이 좋긴 좋았는데 그래도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죠. 비비안은 한국이 정말 네덜란드랑 다르다며 처음에 경제 규모도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한국이나 네덜란드를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두 나라는 비슷한 수준 대신에 다른 분위기,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네덜란드랑 완벽하게 다른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네덜란드 북부의 대도시들처럼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이라는 뜻은 남을 챙겨주고 내 가족처럼 여기는 거라는 추상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가족이냐 물으면 그런 것은 아니고 친구냐고 물으면 그거보다는 더 따뜻한 마음이래요. 그런 게 넘쳐나는 곳이었고 급하게 네덜란드를 떠나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고 한국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거침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지 얼마 안 된 사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 덕분에 그 사람을 더 빨리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금방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그 집에 방문하니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따뜻하게 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은 사라졌고 자신의 딸이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했고 그 한국인 친구가 네덜란드어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통역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런 통역 따위를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고 집에도 몇 번 놀러가고 난 뒤에 어머니는 정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꾸준히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비비안이 좋아하는 한국 반찬을 만들어서 싸주기 시도했고 직접 떠준 스웨터를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팔이 조금 짧게 떠졌다고 다시 만들어주겠다며 오늘 못 가지고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비안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엄마처럼 잘 챙겨주려고 해주시는 친구 어머니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타지에서 이렇게 자신을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에 눈물이 날 뻔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더 친절해졌고 더 잘 대해줬다고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좋아해 준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일부러 한국의 시장에 가본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물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가격을 물어보기만 해도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도 잘한다며 환영해 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한국어를 잘한다며 한국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해주며 환하게 맞이해줘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금방 해소가 될 만큼 정말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 무엇인지 느끼고 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는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으면 서비스로 반찬을 한두 개 더 얹어주기도 했다고 하던데 돈 받고 장사하는 집이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공짜로 무엇을 더 챙겨준다는 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고 돈보다도 사람 간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오니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느껴졌고 고향에 온 기쁨은 분명히 있었지만 어딘가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게 바로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비안은 한국에 머물며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네덜란드에서만 살아왔고 심지어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비안이 한국에 남아있을 만한 기회가 없는 게 당연했죠. 심지어 저희가 전공한 임상병리학 쪽은 의학계열 쪽이라서 외국인이 쉽게 한국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사실 의학계열 쪽이면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직업군이고 한국도 당연히 이런 외국인의 취업에 관대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나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정하는 국가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해외에서 학위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시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재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자를 취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비안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비안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본토로 가서 암스테르담처럼 대도시로 취직을 하고 추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네덜란드 대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 생활은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함께 여행으로 한국을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같이 말이죠. 하지만 비비안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네덜란드랑 비교될 정도로 경제력이 올라왔다고 하길래 솔직히 네덜란드 남부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북부보다는 별로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북부와 남부의 중간 수준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가봤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편리했으며 오히려 한국에 가보면 암스테르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순서가 거꾸로래요.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종종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저와 비비안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비안은 아무래도 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깊게 한국에 빠져 있었죠. 저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비비안은 1년간 학업을 더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사바섬에 남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꿈에 그리던 암스테르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어요. 저도 기대감에 부은 채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암스테르담에서의 직장 생활은 고달픈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바섬 사람들과 다른 성향의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았는데요. 과거 한국에서 비비안이 정이라는 걸 느껴서 타지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했던 것과 반대로 암스테르담에서 저는 심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은 통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곳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달랐고 사람들의 성향도 너무나 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비비안이 암스테르담에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걸 더 바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 남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지만 그만큼 월세도 비싸고 모든 것들이 더 비쌌습니다. 어차피 저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럴 거면 내가 왜 암스테르담에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만두고 다시 사바섬으로 돌아간다면 제 경력에도 단기 경력이 추가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쪽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곧 죽어도 3년은 앞으로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더 지내야 하죠. 그동안 꿈꾸던 암스테르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점은 저에게 너무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비안이 마음 편한 곳인 한국에 가고 싶으며 암스테르담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어서 한국이라는 타지 생활을 했던 비비안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민 상담으로 해결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암스테르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비안은 그런 두려운 곳에 가느니 차라리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며 지금까지 공부해 온 전공은 그대로 졸업을 하되 대신에 한국에서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언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비비안이 한국에 다녀오고 난 뒤 다시 한국 촬영을 할 때 저는 비비안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고 오히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진 비비안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에 대한 단순한 환상으로 이곳에 취직했던 것이고 폭넓은 문화생활,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은 이곳이지만 저는 여기서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던 저에게는
이런 지금의 시기가 벌을 받는 시기라고 느껴질 만큼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비비안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비안 아버지의 행운 때문에 비비안이 한국에 가보는 바람에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뚜렷한 방향이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 대학에 입학했고 어쩌다 보니 이 학과를 졸업하면 암스테르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더라 하는 등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비비안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를 어느 정도 설계를 해주고 같이 고민하며 진로를 함께 선택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하던데 네덜란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딱히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계시죠. 미리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진로에 대해 관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런 부모들은 못된 부모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식을 낳으면 한국 사람들처럼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싫어하더라도 이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도리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비안은 운 좋게 자신의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에 지금 행복하고 저는 그렇지 못해 지금 불행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 아까 보니까 높은 타워 같은 게 보이던데. 에이, 거기 아니야. 나만 아는 데니까 따라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먼 곳으로 떠나보낸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레이첼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 레이첼과 함께 한국 여행도 다녀왔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회상해 보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소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번잡한 곳이었으며 사람들도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 여행을 했던 것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감동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짜증내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종종 영어를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들의 조상들도 모두 처음에는 영어를 못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싹 잊고 지금 현재에 충실해 영어 못하는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을 혐오해왔지만 저와 레이첼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호주 안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일 뿐이죠. 외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외국인들에게 작은 배려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저런 일이 발생해도 그냥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냥 방관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런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렇게 대학 시절 레이첼과 경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희는 생각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냥 한국은 저희에게 거기서 그치는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한국 아이를 했는데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잠깐 스쳐가는 유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첼은 저에게 같이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고민 끝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취미로 언어를 배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제가 한국과 깊은 인연이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레이첼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말을 하기도 했더니 레이첼은 그 뒤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레이첼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레이첼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저녁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첼은 평소 남자를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한 태도였고
그래서 쉽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녀가 고르고 고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득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저기 멀리 레이첼의 뒷모습과 옆에 듬직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사하며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상하셨듯 그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서 놀란 것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는 했는데요.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식당에 들어오면서 검은 머리의 남자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었고 레이첼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어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왼쪽 뺨에 손바닥보다는 작은 크기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남자친구 주영 씨는 오히려 제 표정을 보고 악당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달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깨닫고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고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레이첼이 사람을 잘 골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면에 너무 대놓고 놀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그 상처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했고 처음에는 당연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 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으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적인 취미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 극복의 완성 단계로 이렇게 호주로의 유학을 오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해외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유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영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며 말이죠. 레이첼은 자신감 있고 직업 특성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의 모습이 평소에도 녹아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레이첼이 반해버렸던 것이죠. 이 커플은 서로에게 좋은 영어 선생님이자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왔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레이첼은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뒀으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직해야 하는 다음 달 같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형 씨와의 짧은 인사 자리였고 그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했지만 레이첼의 그런 결정은 너무나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아주 오래전 대학생 시절 가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고 정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나라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한국에 간다고 하는 레이첼의 결정을 오롯이 축복해주기에는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놀러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고 저와 레이첼은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갈 레이첼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옆에서 훈수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친구 사이니까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레이첼은 호주의 결혼식 비용은 한국보다 몇 배는 비싼 것 같다며 호주에서의 결혼식은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친한 친구인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녀와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레이첼은 결혼식 직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버렸고 저와 한국에 같이 왔던 레이첼의 부모님도 호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바로 호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혼자 한국을 더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레이첼이 여기 계속 산다면 몇 번 더 와볼 수 있는 나라였지만 레이첼에게 이 나라가 얼만큼 그녀를 잘 품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을 둘러보면서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관광,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별 소득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하나를 더 만들고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고 레이첼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잘 지내는 듯 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호주에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절친한 친구라서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레이첼이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하느라 그 전염병이 끝나고도 호주로 오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인연이 끊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레이첼도 결혼 후 처음 오는 친구라며 매우 기쁘게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는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 있다고 했고 때문에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보모를 써야 하는 호주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집 앞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더라도 저와 시간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레이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만에 보게 된 레이첼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2019년 10월에 결혼을 했으니 4년이 조금 넘었더군요. 레이첼은 그 사이 아줌마가 다 되었어요.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나왔더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레이첼은 한국에 살면서 성격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침착해진 것 같더군요. 아마 침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진 남편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녀가 종종 전해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남편이 잘해주는구나, 가정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왔고 그런 남자가 호주에도 있다면 저도 당장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레이첼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레이첼과 아빠 주영 씨를 반반씩 닮은 이 혼혈아기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눈동자 색도 오묘한 색이었고요. 아이와 놀아주며 친해졌습니다. 2019년에 왔을 때만 해도 시차 적응 따위 무시하고 그냥 놀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저도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레이첼의 집에서 며칠간 편하게 쉬었습니다. 어차피 3주 일정으로 오게 된 한국이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으니까요. 시차 적응도 끝났고 가볍게 집 근처에 산책 정도만 나가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에 나섰습니다. 레이첼이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맛집들 그리고 환장할 정도로 맛있는 디저트 가게 아이를 데리고 같이 코엑스라는 곳에 아쿠아리움도 가보고요. 팔팔한 대학생 때 놀러 다녔던 클럽이나 술집,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하는 여행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니 저도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 체감이 되더군요. 다시 클럽에 가서 밤새 놀라 그래도 못할 체력이고 이제는 술도 그렇게 마시지도 못해요. 게다가 체력을 쓰는 다양한 레저 활동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저와 레이첼은 그렇게 한국의 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다녔습니다. 다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레이첼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지 혹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본 적 있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레이첼의 결혼식 때 혼자 서울을 여행하며 남산타워에 올라가 봤거든요. 예전 대학생 때는 그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2019년에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고 진작에 와볼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야경도 정말 멋졌던 그 서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남산타워 올라가 봤다며 고백을 했죠. 레이첼은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화려하고 멋진 서울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미 가봤다며 김 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보는 것과 친한 친구 레이첼과 함께 가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 다른 기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남산타워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반응은 뜻밖이었는데요. 레이첼은 자기가 말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가자고 했죠. 레이첼이 추천해주는 장소에 같이 가보는 것은 무조건 좋지만 남산타워 말고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밤에는 예쁜 원색 컬러로 빛나는 곳이고 대놓고 전망대처럼 생겼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곳이 있다니,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꼭 낮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보는데 야경이 아닌 대낮에 가야 한다니 말이죠. 그리고 레이첼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끝까지 말을 안 해줬는데요. 잠실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에 전망대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보통 전망대는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딜까 궁금했습니다. 레이첼과 함께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날씨까지 체크해가며 비장한 표정으로 그곳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인가 싶었는데요. 그렇게 레이첼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였어요. 자꾸만 서울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저 타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장소야. 그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다며 의아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죠. 그 건물이 맞았지만 저는 제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때 아니 그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높은 타워에는 건물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었고 제가 그곳을 걷게 된 것이죠. 실내 전망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롯데타워 실내 전망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레이첼이 아니라고 할 만했어요. 밧줄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어 나갔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데도 몸이 찌릿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가서 탁 트인 곳에 도착했고 고개를 들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절로 환호성이 나왔어요. 눈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내 시야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레이첼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저랑 오기 위해서 아껴두었던 장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다며 같이 그곳에서 시원하게 환호성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고 쾌청했습니다. 저기 아주 멀리 흐릿하게 바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쪽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에 착륙을 해서 온 것이라며 레이첼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 바다를 보기 힘든데 우리는 운이 좋다며 말이죠. 그리고 시야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강의 엄청난 크기와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다리 건축물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황홀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장소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높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싹 풀고 스카이워크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니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된 상태로 다녔던 것 같아요. 2019년에 한국에 왔을 때 봤었던 남산타워에서의 서울 야경과는 또 다른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머릿속에 더 오래 깊이 박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나 싶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관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는 맞았습니다. 여전히 그랬고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미첼이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냐는 것이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며 그리고 서울에서 그동안 맛집을 찾아다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단골 가게도 있는 레이첼에게 한국 생활 어때 지낼만해라고 묻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도심권 생활을 하고 있는 레이첼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다며
오히려 삶의 질을 따지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자연 풍경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그런 한적한 곳을 찾기 어렵지 않다며 말이죠. 아이의 육아 때문에 남편도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평일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같이 여기저기 구경을 다닌다고도 했어요. 여러모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호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여전히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숙명이지만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한결 여유로워진 레이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먼 나라로 떠나보냈으나 그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한 그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앞으로도 몇 번은 더 가볼 것 같은 한국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